정약용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면 배우려는 마음이 스스로 문을 닫는다고. 그대들은 혹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려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옳은 말이었고 분명 그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마음속에 이상한 찝찝함만 남습니다.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악의가 전혀 없었는데 상대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시선을 피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도움이 되는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밤새 뒤척이셨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저도 잘 압니다. 오늘 그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세상에는 오랫동안 널리 퍼져 내려오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면 관계가 더 좋아지고 상대방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눈에 보이면 재빨리 짚어주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상대가 당연히 고마워하며 따를 것이라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부분이 당연하게 품고 살아가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오래된 믿음에 조용한 의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정말로 답을 주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조언을 들을수록 점점 더 입을 다물고 멀어지며 또 다른 사람은 단 한 번의 질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답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예의나 겸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마음의 깊은 이치에 닿아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말하기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땅에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고향과 가족과 벼슬을 모두 잃고 낯선 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의 궁궐에서 임금에게 정책을 건의하며 당당했던 그가 이제는 시골 농부들 사이에 섞여 계절의 흐름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묘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학문 높은 선비들이 순박한 농부에게 밭가는 법이며 씨 뿌리는 때를 가르치려 들 때마다 농부들의 눈에서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고 선비의 말이 길어질수록 농부의 어깨는 더욱 웅크러들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가르침의 형태를 띠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저항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어느 늙은 농부가 마을에 새로 들어온 젊은이에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손을 거들다가 문득 자네 생각엔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 젊은이의 눈빛이 반짝이며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기뻐하는 그 표정을 정약용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평생 가슴에 새길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답을 받으면 따르기는 하되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찾아낸 깨달음 앞에서는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이 말씀을 마음 한켠에 품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순수한 선의가 어떤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이후 그대들의 대화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더 많은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진심 어린 물음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서 선의가 간섭으로 바뀌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넘어가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조언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연애 문제든 자녀 교육이든 돈 관리든 건강 문제든 내가 보기에 분명히 더 나은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내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분명 상대를 향해 있습니다. 상대가 덜 고생하기를, 상대가 실수를 피해가기를, 상대가 시행착오 없이 바른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두 번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하고 조언대로 따르고 실제로 일이 잘 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만족감에 젖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입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 삶의 조언자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언이 2번, 3번, 5번 반복될수록 상대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빛에서 열의가 사라지고 대답은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알겠다는 말에 어조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중요한 일을 먼저 말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를 시작해도, 직장에서 큰 문제가 생겨도, 인생을 좌우할 결정을 앞두고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야 이미 끝난 일처럼 담담하게 알려옵니다. 그대들은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며 서운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 편인데, 나는 너를 걱정하는데 왜 나를 빼놓고 혼자 결정하느냐며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쓸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돌아오는 것이 조언과 방향, 제시와 지적이라면 그 대화는 점점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평가받는 느낌, 내 선택이 심사 대상이 되는 느낌, 내 삶이 누군가의 검토를 통과해야만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 그 무게가 차곡차곡 쌓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평가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자기 보호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이 이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명민한 두뇌와 빠른 판단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하기를 즐겼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아랫사람들에게,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벗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보이면 참지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애정이라고, 그것이 성이라고, 그것이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긴 세월을 보내며 그는 비로소 자신의 조언이 때로 상대의 숨통을 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보내온 아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이 유독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효심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를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조언이 너무 많고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 어차피 말해봤자 아버지 뜻대로 될 것을 알기에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접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왜 너는 또 내 말을 안 듣느냐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에는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도움을 주려던 손이 어느새 상대의 목소리를 막고 있었던 셈입니다. 선의가 간섭으로 바뀌는 가장 흔한 장면은 바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상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언을 계속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고마움만 쌓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따뜻함이 가슴 깊이 번집니다.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시간을 내어 조언해 주는 그 정성에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2번, 3번, 10번 반복될수록 마음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마움 바로 옆에 이름 모를 불편함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그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부피를 키워갑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람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입니다. 처음 단계는 의존입니다. 조언을 따라 일이 잘 풀리면 다음번에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연락하고 마치 허락을 받듯이 의견을 구하고 그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깊은 신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서는 큰 결정을 못 내리겠어. 저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야 안심이 돼. 내 생각만으로는 불안해.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조언을 주는 사람 없이는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대는 것이 버릇이 되고 스스로 서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다음 단계는 평가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의존이 오래 계속되면 상대의 조언이 더 이상 순수한 도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내 판단은 틀렸다로 해석되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이 내가 생각한 방법은 부족하다로 변환됩니다. 조언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듣는 사람의 귀에는 끊임없는 지적과 검열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민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판단을 위임해 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자신이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느낌, 언제나 누군가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반발입니다.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는 반응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저항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조언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자기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을, 내 선택에는 내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반발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배은 망덕처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왜 굳이 다른 길로 가느냐며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숨 쉴 공간을 확보하려는 발버둥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이 심리의 흐름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훈계할 때 젊은이들의 표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던 얼굴이 몇 달 지나면 굳어지고 1년쯤 지나면 아예 그 어른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나도 과연 그렇게 누군가를 질리게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내 아들들이, 내 제자들이 나를 피해 입을 다문 적이 있지 않은가? 특히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악의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언하는 사람도 진심이고 받는 사람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누구 하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그 선한 마음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상대가 받기를 거부하게 되고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 하면 상대가 배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이 말의 의미가 여기서 비로소 분명해집니다. 답을 주면 상대는 따르지만 자존이 조금씩 줄어들고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스스로 찾으면서 자존이 되살아납니다. 관계에서 오래가는 힘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을 지켜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고마움에서 의존으로, 의존에서 평가로, 평가에서 반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이해해야 우리는 비로소 선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조언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한 번쯤 조용히 되돌아보실 때입니다. 우리는 진심이면 통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마음만 좋으면 언젠가는 상대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고, 내 의도가 순수하니까 결과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진심은 내용보다 자리를 통해 전달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위치에서 말하느냐가 상대의 마음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띠면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르침 받는 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저항이 조용히 싹 틉니다. 답부터 주면 상대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이미 정답이 또렷하게 제시된 상황에서 그와 다른 생각을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앞서 내놓은 답과 충돌하게 되면 상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접고 주어진 답을 따르거나 아니면 굳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다른 길을 가거나 어느 쪽을 택하든 대화의 본래 목적인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찾아가기는 사라집니다. 대화가 일방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질문부터 하면 상대의 삶이 존중받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고 먼저 물으면 상대는 자신이 이 대화의 주인임을 느낍니다. 자기 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 머리로 가능한 선택지를 따져보고 자기 마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은 비록 조언을 따른 것과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과 스스로 선택한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습니다. 전자는 책임이 희미하고 후자는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는 일에만 진심을 다합니다. 정약용이 젊은 시절 학문을 익히며 제자들을 대할 때 그는 처음에 가르치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생각을 조목조목 바로잡아주는 것이 스승의 마땅한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며 묘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정답을 명확히 내려줄 때보다 제자에게 열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할 때 그 깨달음이 훨씬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을 가르쳐서 알게 된 지식은 금방 잊어버렸지만 밤새 고민한 끝에 스스로 찾아낸 이치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주입된 암과 체득한 알매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후에 관직에 나가 백성의 삶을 두루 살피며 제도를 고치려 할 때도 그는 같은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백성을 그저 가르쳐야 할 대상, 이끌어야 할 무리로만 보지 않고 먼저 그들의 사정을 물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왜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농사가 잘 안 되느냐? 왜 저 고을에서는 세금 내기가 이토록 힘들다 하느냐? 그대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백성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관리가 자신들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눈을 빛내며 가슴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의 단서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말이 상대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분석이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면 상대는 수용자의 위치에 고정됩니다. 선택하는 자에서 따르는 자로, 주인에서 단순한 실행자로 자리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무리 훌륭한 조언도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논리보다 자기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라는 감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 대신 서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닿습니다. 통념을 뒤집어야 관계가 살아납니다.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천천히 물어봐 주는 것이 더 깊은 연결과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듭니다. 답을 내려놓고 질문을 들어 올려야 비로소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자리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라 부르겠습니다. 둘 다 주변에서 신뢰받는 존재입니다. 친구든 동료든 가족이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서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들고 가도 돌아오는 길의 마음이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반응이 언제나 빠릅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면 끝까지 듣기도 전에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 문제는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해. 빠르고 정확하고 명쾌합니다. 마치 문제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처럼 효율적입니다. 상대는 그 명쾌함에 일단 고마워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중요한 고민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막상 연락하려다가 괜히 손가락이 머뭇거립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얻지만 내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는 느낌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미진함이 가슴에 걸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느립니다. 상대가 말을 시작하면 끝까지 조용히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핵심을 정리해주지도 않고 그저 끄덕이며 듣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느려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가 다 끝나면 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게 뭐야?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호했던 마음이 말을 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잡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거울이 되어 자기 마음을 비춰주는 셈입니다. 대화가 끝나면 해결책을 얻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라집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보고만 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저래요. 하고 알려주는 관계. 상담이라기보다는 업무 보고에 가까운 어조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진짜 상담이 남습니다. 힘들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말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 답을 얻지 못해도 위로받는 느낌이 드는 사람.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정약용도 이 두 유형의 사람을 오랜 세월 관찰했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주변에는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자신의 판단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상대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고 침묵할 줄 알며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가장 깊은 고민을 꺼냈습니다. 정약용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첫 번째 유형에 가까웠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남다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능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강진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홀로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이 한 문장이 두 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답을 주고 두 번째 사람은 질문을 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제를 가져가고 두 번째 사람은 마음을 남깁니다. 겉보기에는 첫 번째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고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에서 오래도록 깊이 신뢰받는 것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두 유형이 모두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때로는 충분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답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지.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답보다 먼저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답도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첫 번째 사람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 믿으며 정작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대화에서 딱 한 번만 의식적으로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답을 말하기 전에 질문 하나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꿀 것입니다. 관계가 크게 꺾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조언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조언은 오히려 처음에는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조언이 끝난 뒤, 일이 어떻게든 결판이 난 뒤에 덧붙는 말 한마디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뒤늦게 나오는 그 말이 관계에 깊은 금을 냅니다. 그 말은 대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봐라, 결국 내 말대로 됐지 않았느냐. 이 문장들은 분명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조언을 했고 실제로 그 조언의 방향이 맞았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들은 상대는 고마움이 아니라 불쾌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문장은 도움의 증거가 아니라 승패의 판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조언자에서 심판관으로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조언을 받은 사람에서 실수한 사람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위치가 떨어집니다. 대화의 목적이 도움에서 확인으로, 연결해서 점수 매기기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검사받는 자리에 놓였다고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러움이 가슴 가득 밀려오고 그 앞에서 다시 속마음을 꺼낼 용기를 완전히 잃습니다.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겨도 숨기게 됩니다. 실수해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해결하다 더 꼬여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언이 맞았는데 상대가 듣지 않았다면 조언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쉽고 답답합니다. 내가 미리 말해줬는데 왜 그걸 안 들었나 하는 억울함도 있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어긋난 뒤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내가 아끼니까 하는 말이야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달됩니다. 안타까움은 증발하고 내가 틀렸다, 내 판단이 모자랐다는 메시지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관계에서는 의도보다 전달된 느낌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오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그도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판단이 맞았을 때 그것을 분명히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후회하며 돌아오면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며 한마디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고, 벗이 자신의 충고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보면 그것 봐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젊은 날의 정약용은 종종 그 말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바른 말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시간이 길어지자 그런 말을 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한 뒤에 상대가 더 가까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오히려 예외 없이 그 말을 한 뒤에 상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대화가 짧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중요한 일을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맞은 조언도 확인받으려 하는 순간 날이 선칼이 됩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상대가 입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요구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조언은 베풀미지만 확인은 요구입니다. 베풀고 나서 요구하면 베품마저 빛이 바래고 색이 탁해집니다. 그대들은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자존을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한마디가 입 끝에서 맴돌 때 딱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그 말을 삼키는 순간 관계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배울 시간을 얻습니다.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머리로는 진작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기까지 감정이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 더 큰 신뢰가 자랍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상대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관계가 꺾이는 결정적 한마디는 대개 맞은 말입니다. 틀린 말에는 반박할 수 있지만 맞은 말에는 반박할 수 없어서 더 상처가 깊습니다. 그러나 맞은 말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는 것도 도움의 한 형태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관계는 맞고 틀림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여백으로 지탱됩니다. 질문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이야말로 가장 깊은 형태의 존중입니다. 답을 주면 상대는 편해지지만 질문을 받으면 상대는 생각하게 됩니다. 편한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도움은 상대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관직에서 백성을 살피며 제도를 고치려 했던 시절,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답을 정해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관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행정이었고 대부분의 관원들이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성을 단순히 가르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마을에 가서는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었고 세금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관리가 자신들에게 의견을 묻는 일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뒤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시기에 물이 부족하고 어느 작물이 이 땅에 맞지 않고 어느 제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지혜를 끌어내어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제도는 위에서 내려온 것보다 현실에 맞았고 오래갔습니다. 사람은 답을 얻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더 오래가는 변화는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인 일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한 일은 외부의 감독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그것이 주체성의 힘입니다. 질문은 바로 이 주체성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면 상대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만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상대는 자기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짜 도움은 대신 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실용적인 관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일일이 지시하는 부모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고 묻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독립심이 강합니다. 부하에게 답을 정해서 내려주는 상사보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창의력이 생깁니다. 친구의 고민에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이 말의 철학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답을 줄 때 우리는 상대의 삶에 들어가 무언가를 대신해 줍니다. 그것이 도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대의 자리를 조금 빼앗는 것입니다. 반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상대의 삶 밖에 서서 거울을 비춰줍니다. 상대는 그 거울을 통해 자기를 보고 자기 힘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거울이 길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거울 없이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질문만 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지쳐서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에는 조용히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특히 중요한 인생의 결정과 관련된 대화에서는 답보다 질문이 먼저여야 합니다. 상대가 생각할 여유가 있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상대의 판단력을 믿는다는 메시지가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대들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답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대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부터 답을 하나 줄이고 질문을 하나 늘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실천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치를 오늘 당장 일상에서 써먹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거리를 조절하는 것, 반응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방식입니다. 조언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의 끝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짧게 의견을 말한 뒤 결정은 내가 하라로 끝맺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붙으면 조언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말은 참고일 뿐이고 최종 선택권은 내게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상대의 삶이 다시 상대에게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아로 끝나면 상대는 따르거나 반발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은 거리입니다. 매번 조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의견을 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상대는 점점 말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구하는 자세가 됩니다. 조언은 상대가 분명히 요청할 때만 꺼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라고 먼저 물어왔을 때 그때 의견을 주십시오. 요청 없이 먼저 조언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적절한 거리가 관계에 숨을 줍니다. 마지막은 반응의 형태입니다. 해결책 하나 대신 질문 둘을 남기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뭐야?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야? 이 두 질문만으로 대부분의 고민 상담이 풀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방향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장애물을 묻는 것입니다. 상대는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 사이에서 자기 답을 찾아갑니다. 그대가 해줄 일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 방식을 썼습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되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자가 더듬더듬 자기 생각을 말하면 거기에 다시 질문을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하냐?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렇게 깨달은 지식은 평생 남았습니다. 스승이 답을 내려주면 시험이 끝나면 잊어버리지만 스스로 찾은 이치는 삶의 일부가 됩니다.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딱 한 번만 답 대신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바로 해결책을 생각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상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기억해 두십시오. 관계는 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오래간다. 맞은 말을 많이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자리를 지켜주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줄 때 진짜 신뢰가 쌓입니다. 조언의 내용보다 조언의 태도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답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질문은 상대의 삶을 온전히 돌려준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마음에 품고 지내보십시오. 말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거리를 조금 조절하고 반응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그대들의 관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더 많은 답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 하나에 있습니다.